호족들의 도움으로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호족들은 여전히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려의 왕은 호족을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지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왕은 지방 호족 세력을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지방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 번에 시행해버리면 분명히 호족들이 반발할 테니까 차근차근히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지방 호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혀 성종 때 중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고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면 위에 카드를 눌러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성종이 일단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점차 왕권이 안정되면서 지방제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전국이 경기와 오도, 양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눠진 고려의 지방제도가 근본이 되어 조선시대에는 팔도로 발전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에서도 경기, 전라도, 경상도는 고려 때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는 수도인 개경 주변 지역을 말해요. 원래 경이라는 글자는 왕이 수도로 삼은 땅을 의미하고 기는 왕이 살고 있는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대략 한 200km 정도 이내의 땅을 의미했는데 점차 수도의 외곽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수도 한양을 둘러싼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도라고 하죠. 이래서 한자를 알면 역사 공부가 조금 쉬워요. 그 의미가 다 이해되거든요. 하여튼 고려에서도 경기라는 지역을 만들고 또 지방을 5개의 도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요. 고려의 오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서해도는 말 그대로 서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서해도라고 이름 지었고 교주도는 큰 고을이 서로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교주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광도는 지역의 가장 큰 고을이었던 양주와 광주의 앞 글자를 따서 양광도라고 하였고 전라도와 경상도도 각각 전주와 나주,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도의 명칭을 지은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중요한 고을의 이름을 따서 도의 명칭을 지은 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북쪽과 동쪽에 하나씩 총 2개의 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둘 양자를 써서 양계라고 합니다. 계라는 글자가 경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북쪽 경계가 있는 지역을 북계, 동쪽 경계가 있는 지역을 동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경 이외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중시하여 평양을 서경, 경주를 동경이라고 이름 짓고 개경과 합쳐 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삼경에서 동경이 빠지고 조선과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이 서울이 남경이라고 불리면서 삼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한반도에서 서울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오도와 양계의 하부 조직으로는 군과 현이 있었어요. 지금 경기도 아래 가평군에서부터 화성시까지 여러 군과 시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군과 현에 지금의 가평군수, 화성시장과 같은 지방관인 수령이라는 사람을 파견했어요. 이렇게 수령이 파견된 군현을 주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군이나 시에 군수, 시장이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과 현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군이나 현을 주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속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추측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지방 호족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걸 이제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지방에 있던 호족을 대우해줘야 했고 호족들의 세력을 어느 정도 눈 감고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세력이 강한 호족이 있는 지역에는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게 좀 그랬던 거죠. 그 결과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현이 존재했고 속현은 지방 호족이 향리로 변해서 향리가 다스렸어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향리가 가장 큰 세력을 지녔겠죠. 이렇게 주연과 속현 말고도 향, 부곡, 소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해도 고려의 지방제도가 좀 복잡해요. 향과 부곡 그리고 소는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고려에 협조하지 않았던 지역에 두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차별을 받았어요. 과거를 보지도 못했고 학교에 입학도 못했거든요. 향과 부곡은 주로 농민들이 살고 있었고 소에는 금, 은, 종이, 자기, 먹 등과 같이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군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일단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었는데 2군은 왕의 친위부대 역할을 해서 6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6위는 수도인 개경과 국경의 주요 지역의 방어와 치안을 맡았습니다. 지방군은 오도하고 양계 모두에 있었는데 명칭과 기능이 달랐어요. 양계보다 외적의 침입 가능성이 적은 오도에는 주현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현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주현군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군사 업무 말고도 지금의 경찰과 같이 치안을 지키는 일도 맡았고 또 성을 쌓거나 관청을 지을 때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바로 마주치게 되는 양계 지역에는 주진군이 있었습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군사기지를 의미합니다. 이 군사기지인 진에 주둔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주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면서 변방 방비를 담당했습니다. 이제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학교에 대해 먼저 봅시다. 고려의 학교는 정치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치 운영할 때 필요한 유교적 지식을 가르쳤죠. 고려의 학교는 국가에서 세운 국립학교와 유명한 유학자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국립학교로는 대표적으로 수도 개경에 있던 국자감을 들 수 있어요. 국자감은 고려에서 세운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지방에 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방에도 학교를 세웠는데 이를 향교라고 하였어요. 향이 지방, 시골을 의미하고 교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학교라는 의미죠. 고려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세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유학자들이 세운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 개경에 있던 사학 12도가 있었는데 사학은 사립학교라는 의미고 12도는 12개의 학교라는 의미로 사학 12도는 개경에 있는 유명한 12개의 사립학교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안에 있는 사립대학교인 고려대나 연세대 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과거는 문과, 잡과, 그리고 승과 총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문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리들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들을 글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된 사람이라고 하여 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문관을 뽑는 문과도 2종류가 있었는데 시나 글짓기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 그리고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명경과가 있었어요. 이 2가지의 시험 중에 창의적인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제술과 합격생이 명경과 합격생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일을 하는 관리를 뽑는 시험을
잡과라고 불렀습니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의학 등 실용적인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고려시대에서 이 잡과는 문벌 귀족들은 절대로 보지 않는 하찮게 여겨진 시험이었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인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가 되는 시험이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천시대였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승과는 말 그대로 승려를 뽑는 시험이었어요. 고려는 불교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불교 행사를 자주 열기도 했고 불교와 관련된 여러 일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관료가 필요했고 이들을 승과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군사장교인 무관을 뽑는 시험인 묵관은 고려시대 내내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선발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술에 뛰어나거나 아니면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을 그냥 뽑아서 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관을 뽑는 문과가 중시되었고 무관을 뽑는 묵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고려 사회가 무관보다 문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치러 관리가 되기도 했지만 문벌 귀족들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 없이 아주 편하게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음서란 왕족의 후손, 국가의 공로가 있는 사람,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이 사람들을 과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들 모두 문벌 귀족이었고 결국 문벌 귀족의 자제들은 음서를 통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관직을 얻어 쉽게 출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음서로 관리가 되어도 승진에 제한이 없어서 최고 관직까지 오르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음서 제도를 통해서 당시 고려사회가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고려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행정과 군사제도, 그리고 교육과 과거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고려는 이렇게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를 안정시킵니다. 어느 국가든 가장 안정을 찾았을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고려의 위기는 대외관계가 변화되면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를 위기에 빠뜨린 대외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